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을 들여다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방법, 머니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저희가 6주년이 돼서 자축 겸해서 영상 한번 띄워봤습니다. 네. 오늘은 2월 11일 화요일이고요. 갓 태어난 신생아, 젖먹이 아이가 부모에 의해 살해되고 있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이런 범죄, 분노 유발자들에서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머니에서는요. 아들 용돈 이대로 괜찮을까요? 라는 사연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픽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전세 대출 제동입니다. 앞으로 전세 대출 받기가 좀 힘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 전셋값과 함께 집값의 연쇄 상승을 불러왔던 전세 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 같은 이 상환 능력을 반영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득이나 상환 능력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네, 세입자들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중에서 한 곳에서 받은 보증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가서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아왔었는데요. 이 중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여태껏 세입자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이제 주택금융공사와 마찬가지로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할 방침이라는 거죠.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요, 1분기 중에 100%에서 90%로 낮추고요. 수도권은 9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전세 보증 비율을 낮추게 될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상환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또 그동안 이 전세 보증 문턱이 너무 낮아서 이 월세가 전세화가 됐으니까 규제를 강화해서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전세 대출을 조이게 되면 뭐 반전세나 월세 전환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 네. 이런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출 보증이 줄어들게 되면요, 전세 대출도 한도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가가 올라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올려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인상분만큼은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 전세의 수요가 쏠리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전세 보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다만 월세가 부담되는 이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 정책이 따라줘야 한다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세 대출에 제동이 걸리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또 모니터링을 꾸준히 좀 해야 되겠다 싶네요. 자, 다음 픽은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모닝픽은 김치는 중국 음식이 되겠습니다. 아, 정말 이거 그만 좀 이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김치가 어떻게 중국 음식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최근에 중국이 개발해서 내놓은 인공지능 딥시크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딥시크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김치의 원산지가 어디냐 물었더니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더 황당한 거는 이게 언어별로 답이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로 물었을 때는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답을 했다가 이제 우리나라 말 한국어로 물었을 때는 한국 문화와 역사가 깃든 대표적인 음식이다 이렇게 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딥시크가 그 여건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다른 답을 내놓고 있다. 네, 뭐 네. 이런 오. 얘기가 되겠는데 역사 여론 왜곡에 대한 우려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동북공정과 관련한 질문에도요, 한국어로 물어보게 되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이렇게 답을 하더니 이걸 중국어로 물어보면요, 정당한 이니셔티브, 중국 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단오절과 관련한 질문에는 역시 또 언어에 따라서
각각의 전통 명절이라고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표 AI 기업이죠. 오픈 AI의 챗 GPT 역시 자국에 유리한 답변을 내놓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이는 개발국의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 챗봇은 이 데이터 모델 훈련에 각국의 뉴스 기사나 뭐 소셜 미디어, 게시물, 논문 등 데이터를 사용한 만큼 자국에 유리한 편향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 얘기는 이 AI가 학습하는 원본 데이터 자체가 편향적일 수 있고 왜곡된 데이터일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 학습하는 데이터가 편향적이고 왜곡적인 거면 이 답변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또 AI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젠 하다 인공지능까지 이런 답변을 내놓았다니 이거 참 속상한데요. 네, 이제 정말 인공지능까지 앞세워서 역사 왜곡을 한다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동북공정을 예로 들었는데 동북공정이라고 하면 중국의 이제 동북지방 역사를 중국 사회과학원이 주도해서 연구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중국 입장에서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여서 여러 역사 왜곡,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 왜곡 사례들로 꼽힙니다. 이게 우리의 고구려나 발해의 역사를 자기네들의 역사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외교적 마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동북공정과 같은 심각한 역사 왜곡 사례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이게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잘못된 답변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하면 반영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딥시크 같은 경우는 사실 조작 왜곡 의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각국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딥시크 차단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런 이유도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AI니까 중국의 데이터베이스에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면 얘는 계속 학습을 하는 거니까 다른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실제로 트럼프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쭉 얘기를 하다가 네. 시진핑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맹무해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봤어요. 자, 이게 왜곡이 될까 봐 걱정도 있습니다. 야, 다음 팁 네. 한번 들어보죠. 세 번째 모닝픽 AI 대체 직종입니다. 네,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종이 있다 이건데 뭐 MC 아나운서는 아니겠죠?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인공지능 AI가 확산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혜택을 볼 직종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뭐 의사, 교수,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에 몰려 있는 반면에 회계나 격리 같은 사무직은 AI로 대체가 돼서 임금이 줄거나 아예 실직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국내 일자리 가운데 51%가 AI의 높은 노출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다만 노출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이 AI의 업무 성과를 감독해야 하는지 여부인 보안도에 따라서 대체 가능성이 좌우될 것으로 봤습니다. 전체 직업 가운데 24%는 AI 노출도가 높지만 또 보안도가 높기 때문에 AI를 잘 쓰면 생산성이 좋아지고 임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의사, 교수, 법률 전문가 등이 꼽혔고요. 반면에 27%는 AI 노출도가 높지만 보안도가 낮아서 AI가 업무를 쉽게 대체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이 대다수의 사무 종사자나 통신 관련 판매 종사자,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 등이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또한 AI 도입에 따라서 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한국은행은 이에 따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서 인간이 할 일이 사라진다 이런 걱정 많이 하지만 네. 과거의 역사 사례를 보면 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1차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 철도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뭐 마차를 모는 사람 혹은 운수업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라고 걱정을 했지만 이 반면에 철도 건설 일자리라든지 뭐 아니면은 석탄 이런 관련된 이 일자리가 더 크게 늘어난 역사적 사례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AI가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변화에 순응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AI에 내가 대체될 것인가, 네. 아니면 AI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혜택을 볼 것인가, 요거예요. 네. 어디에 해당될지 인류의 고민입니다. 이게. 자, 다음 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식탁 대신 술잔으로입니다. 식탁 대신 술잔으로, 그러니까 식탁에 올라야 할 무엇이 술잔으로 갔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이제 식탁 대신 식탁 위에 올라간 거 술잔 바로 쌀이 되겠습니다. 아, 통계청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 2013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봤더니 30년 전인 1993년에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96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이렇게 쌀 소비가 감소를 하게 되면 쌀 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통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100% 국산 쌀로 만드는 이 전통 증류식 소주가 인기를 얻으면서 생산이 크게 늘어서요. 10년 전에 43곳에 불과했던 이 증류식 소주 업체가 지난 2022년에는 155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증류식 소주가 성장을 하면서 쌀 소비도 뭐 많이 늘어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통주로 분류되는 이 증류식 소주는 100% 국산 쌀만 사용을 하는데 실제 전통주 등 증류 제조에 쓰이는 쌀 소비는 지난 2023년 기준 전년보다 6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 농업연구사는요, 이 전통 증류식 소주가 대중화돼서 희석식 소주 시장의 10%를 대체할 경우 쌀 5만 톤의 소비가 가능해서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와 또 농가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줄어든 쌀 소비에 전통주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천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륜을 저버린 범죄, 오늘 이걸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해 6월이었죠. 당시 만 19살이던 김모양. 집에서 출산을 한 뒤에 그 아기를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양의 임신 사실은 부모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노 유발자들 주제 살짝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미경 변호사 그리고 신인선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양이 혼자 아이를 낳아 사망케 한 사건.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자세히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김미경 변호사님. 네, 아이가 태어난 건 이른 새벽이었는데요. 그 아이가 임신을 했던 사실을 가족들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는 김양이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생긴 아이로 추정이 됐는데 그 임신 사실은 전 남자친구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김양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가족들한테 들킬까 봐 아이가 울지 못하게 했고요. 결국 갓 태어난 아기는 불과 2시간여 만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예,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낳게 돼서 두렵고 겁났을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했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지 저도 의문입니다. 네, 결국 김양은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살인죄가 적용이 됐죠. 네, 그동안 어린 아기를 살해했을 경우에는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7월 이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지난해 2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적용해서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 거죠. 똑같이 사람의 목숨을 해친 건데 두 죄의 무게가 다른가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이 영아살해죄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아서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살인죄는 가장 무서운 형으로 처벌이 되는 건데 그러면 김양의 경우에는 몇 년 형이 나왔습니까? 네, 살인죄로 기소된 김양에게 지난달 선고된 판결은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아니, 살인죄로 다스린다면서요. 집행유예면 감옥에도 안 가는 건데 무겁게 처벌이 된 건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무거운 벌을 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판결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 자녀를 부모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하나의 소유물로 보는 인식이 남아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아기를 낳아 고의로 생명을 뺏었는데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입니다. 가벼운 생명, 관대한 판결, 영아 살해입니다. 이게 도와달라는 말은커녕 내 몸 하나 간수도 못하는 그런 갓난 아기를 그것도 친부모가 살해한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네,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아이들이 태어나고 사망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한참 뒤에야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 2023년 정부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2천여 명을 전수조사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네, 출생 미신고 아동이라고 하면 실제로 태어는 났지만 서류상으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뜻하는데요. 이 아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아, 근데 그림자 아이라는 표현도 너무 소름 끼치는데 어떻게 됐죠? 네, 당시 사라진 아이들 10명 중 1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참. 네,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났던 거죠. 당시 전국 곳곳에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이 터져 나왔는데 그때 밝혀진 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출생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가 있었고요.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자, 아이의 부모는 2021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2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였는데요. 이 경찰이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추궁하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022년 9월 아이를 출산했는데 태어난 지 5일째 보니까 아이가 숨져 있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부부는 화장할 돈이 없어서 야산에 아이를 묻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경찰은 두 사람을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아들의 화장 비용 때문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럼요. 싶은데 네. 이 진술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네. 이 부부는 아이가 살아 있었더라도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입양할 계획이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죽은 아이를 묻었을 뿐이다라는 이 부부의 말을 믿고 90여 명의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고요. 며칠 동안 야산을 뒤졌지만 아이의 시신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부가 말을 바꿔서 산이 아니라 하천에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아이를 그냥 둘러댄 거죠. 산에 묻었다. 글쎄, 근데 어디에 묻었는지 모를 수 있는 거고 하천에 버렸다? 하천은 흘러가니까 아이가 흘러갔다? 야, 이거 뭡니까? 말이 안 네, 그러니까요. 이게 하천에 버렸다는 건 거짓말일 거라는 강력한 추정이 가능하죠. 이 아이를 산에 묻었는지 하천에 버렸는지 헷갈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경찰이 계속해서 추궁을 하니 이 부부는 사실 자신들이 아이를 살해했다고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도 너무 기가 막힌데요. 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가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 경우에 두 사람이 헤어질까 봐 그랬다는 겁니다. 네, 아니 10대 청소년도 아니고요. 20대 그리고 30대입니다. 근데 부모가 헤어지라고 할까 봐 아이를 이렇게 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체? 아니, 겁은 났을 거예요. 겁은. 네. 근데 뭐래도 해서 이거 같이 살아갈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짓을 한다. 이건 용서할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핑계죠. 예, 형편이 어렵다고 뭐 돈이 없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으면 다 알 거 아는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뭐 도움을 청하든지 아니면 예측을 해서 애를 낳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서로 부부 생활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알 거 다 아는 분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 화가 나는데요. 심지어 이 여성은 살해한 아들 외에 3명의 아이를 더 낳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결과 2010년에 첫째를 출산했지만 해외로 입양을 보냈고요. 2년 뒤에 둘째를 출산해 친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셋째를 낳아 국내로 입양을 보냈다는데 이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넷째를 출산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넷째까지 낳네요. 이게 사람입니까? 낳고 입양 보내고 낳고 죽이고
이건 아우 저는 미친 사람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드러나서 4명인데 이게 더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상습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아이의 시신은 근데 찾지 못했을까요? 네, 경찰이 이 부부가 자백한 아이를 묻었다는 장소를 연일 수색을 했는데 결국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 영아 살해 혐의로 두 사람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 조사 결과 이 부부는 출산 3개월 전부터 영아 살해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아 이게 자꾸 재판부가 아쉬운 판결을 많이 내린 걸 봐가지고 반토막 트라우마가 자꾸 있거든요. 네. 그래도 검찰이 뭐 15년 이상 그 구형을 했는데 그 이상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네, 1심 재판부는 이 부부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출산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는데 구형의 반밖에 안 나왔네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사건은 지금 3개월 전부터 살인을 계획했던 건인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선고형을 정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선고 후에 이들 부부와 검찰은 양쪽 다 항소를 했는데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죄의식이 없는 모습을 보인 점, 사체를 유기한 점을 고려하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 항소심 재판부는 20대 친부 A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친모 B씨의 형량은 오히려 1년 감형했습니다. 아니 더 무거운 벌을 내려달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감형이 됐다는 거잖아요. 감형의 이유가 뭐예요? 네, 이 아이는 남편이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친모인 B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직접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양형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 살해를 같이 계획하고 남편이 아이 살해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시신을 같이 유기했는데 네.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한 건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4명의 아이를 낳아서 다 키우는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살해까지 했습니다. 네. 아, 이건 뭐 정말. 자, 이번에 또 있습니다. 수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영아 살해 사건인데요. 당시 전수조사를 통해서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가정집 냉장고에서 이 아기의 시신 2구가 발견이 됐는데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 친모인 고모 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딸과 아들을 출산한 뒤 살해 냉장고에 보관해 왔는데요. 이미 남편과 이 남편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또 출산하게 되자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정말 엽기적인 사건이 아닐까요? 이게 1년 간격으로 아이를 낳고 연달아 살해하면 아이를 왜 낳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당시에 전수조사가 없었더라면 아마 이 사건도 영영 묻혔을 겁니다. 이 친모는 형편이 어려워서 기를 자신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남편에게는 낙태 수술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낙태 수술을 했다는 아내의 말을 믿었다고 하고요. 이 무려 5년 동안이나 냉장고에 아이들의 시신을 보관해 왔던 거죠. 당시에 이게 영아 살해죄냐 살인죄냐 이렇게 분분했는데 살인죄가 적용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 친모는 당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굉장히 불안했고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살인죄가 아니라 영아 살해죄가 적용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요. 징역 8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 알고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닐까 싶어요. 영아 살해죄가 살인죄보다 처벌이 가볍다. 네. 이걸 이미 알고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닐까 이런 합리적 네, 의심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당시 형법에는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가 어떻게 규정돼 있었냐면요. 이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 유기한 경우에는 일반 살해 유기죄에 비해 형이 가벼웠습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존속 살해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아 살해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쳤던 겁니다. 아, 이게 갓 태어난 자식을 살해하면 그 처벌이 가볍고 부모를 살해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고
이 생명의 무게가 다를 수가 있나라는 저는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그 범행 당시에는 살아있던 법이었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느냐 마느냐 여기 다른 걸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아 살해죄가 아니고 살인죄를 적용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재판부는 이 영아 살해죄라는 것은 여성이 출산 직후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건데 이러한 우발적인 살인이 1년 간격으로 2번이나 벌어진다는 건 우발적이 아닌 거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 시신을 보관해 왔다는 것 자체가 우발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른 예로 2022년 1월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출산한 아기를 화장실 변기에 약 30분간 방치해 살해한 20대 여성은 영아 살해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영아 살해죄라는 게요. 보니까 1953년에 도입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면서요. 네, 이 영아 살해죄라는 게 그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그 6.25 전쟁이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이 반영된 범죄 유형인데요. 그 후 이제 60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어려서 사망하는 아이들도 많았을 거고 네. 그다음에 전쟁 이후에 혼란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하고는 그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그 영아 살해에 대해서 잇따라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커졌는데요. 일례로 자택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그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져 살해한 사건에서 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서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려고 했던 산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계속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오는 거죠? 네, 그 반성문을 32차례 쓰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 반성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서 양형에 반영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범죄 행태를 볼 때 너무 과도하게 감형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충격적인 사건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자신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안매장한 엄마가 2심에서 감형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40대 친모가 생후 2, 3일밖에 안 된 딸을 안매장한 그런 사건인데요. 2016년 8월에 태어난 이 아기가 7년 뒤 전수조사를 통해서 유골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안매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현장에 아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당시 11살이던 아들도 그 엄마의 범행을 현장에서 지켜봤다는 겁니다. 이 친모는 덮은 흙을 단단하게 하려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흙을 밟기까지 했는데요. 이 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정말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찰은 이 친모에게 아들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정할 수 있나 싶은데 이번에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가요? 네, 이미 아들이 있던 친모는 2015년에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한 남자를 만나고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친모는 입양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갓 태어난 아기를 그렇게 묻을 수도 있고 또 아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산채로 또 묻을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친모가 자식을 살해했습니다. 1심에서는 7년형이 나왔는데 이것도 감형은 얼마나 됐어요? 네, 무려 4년이 감형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항소심 재판부는 친모가 경제 사정이 궁핍해서 아들마저 돌보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판시했는데요. 입양도 불가능했고 출산을 들키면 그간 도움을 준 부모와도 인연이 끊길 것이란 걱정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아이를 텃밭까지 데려가서 묻었는데 우발적이에요? 아이가 증인인데 또. 네, 여기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게 이 욱하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범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산모가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또 재판부는 영아 살해죄가 폐지되기 전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11살이었던 아들의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그 범행 당시 아들이 여름방학이어서 혼자 집에 오래 둘 수가 없어서 범행 현장에 동행한 것일 뿐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고요.
딸 출산 후에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아들을 양육했고 아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가태어난 아기를 어쩔 수 없이 살해했습니다 했을 때 오죽하면 저랬을까 내지는 얼마나 겁이 났겠냐 내지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하는 온정주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생명이잖아요. 어떻게 생명의 경중이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부터요, 영아 살해 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판례를 보면요, 여전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경우가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좀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녀를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 아직 남아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러한 인식이 변해야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 살해당하는 이런 사건들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작년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29주 미숙아를 출생한 뒤에 변기에 빠뜨려서 숨지게 한 혐의에 20대 친모에게 살인죄가 아니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이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뜨린 상태로 그대로 방치했고요. 이후 아이를 장애인 화장실 용변칸 변기로 옮겨 넣어 살해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범행 후에 남자친구와 영화관에 갔다고 합니다. 아이를 죽게 하고 영화를 보러 갔다고요?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죠? 지금 네, 맞아요?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심지어 남자친구가 자택 주변에서 아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친모는 이 과거에도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시설에 인계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이혼 후에 낳은 아이를 시설에 보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또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네. 아닙니다. 아이의 아버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무슨 말씀이세요? 이 남자친구와 교제 중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의 친부를 특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가족들이 비난이 두려운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친모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혼자 키울 자신도 없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네, 이 친모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이 된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때에 적용되고 이 특례법의 아동학대 살해죄는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 적용이 되는데요. 이 아동학대 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보다 높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요.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는 존귀한 삶의 기회를 이어갔을 것이라고 판시하면서도 이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라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친부가 누군지 모르는 임신으로 가족 남자친구와 절연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출산했다가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하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항소심까지 갔고요.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바로 오늘 나올 예정인데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만 보니까 친모에 의한 영아 살해 사건들이 주로 임신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벌어졌는데요.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영아를 살해하는 친부모의 공통점이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지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육원이나 입양기관에 맡기면 자신의 신상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래에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아무도 모르게 하자라는 생각에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2013년 1월부터 8년 동안 영아 살해죄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문 46건을 분석했습니다. 근데 분만 직후인 24시간 이내에 신생아를 살해한 사례가
87%에 달했다는 거예요. 와. 네, 실제로 이 가해자 가운데 주거지나 건물, 화장실, 사무실 등에서 출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감사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에 태어난 영유아 중 출생 신고가 안 된 2,236명을 확인했지만 이 수치에는 병원 밖 출산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병원 밖 출산 건수가 연간 100건에서 200건까지 될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처벌도 중요하지만 일단 아이들이 버려지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 근데 이게 이제 그 제도적인 또 뒷받침이 또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사건 이후에 바뀐 게 형법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네, 2023년 감사원 정기감사 이후에 3건의 법률안이 순차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법이 개정이 돼서요. 아이가 출생할 경우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 출생 사실을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 신고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출생 통보제라고 하죠. 그리고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법상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는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라는 법률이 새롭게 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검진과 출산을 하고 그리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출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후에 이제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네,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들이 더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 위탁 가정으로 보낼지, 원부모가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아 살해죄가 삭제됐지만 아직 과거의 판결과 유사한 결정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범죄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 역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전수조사로 드러난 그림자, 소위 얘기해서 그림자 아이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직 그 아기들 중에서 800여 명은 찾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안쓰럽잖아요. 네. 이 아이들 태어나서 한번 마음껏 울어보지도 못하고 이름 석자도 가져보지도 못하고 부모에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아이고, 너무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을 오늘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돈 얘기 좀 할게요. 머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을 만나볼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사연은요. 아들 용돈 이대로 괜찮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아들 용돈. 글쎄 이게 얼마를 줘야 될지. 네, 어렵죠. 네. 자, 김현우 소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아들 용돈이라고 하니까 또 막내 아들이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제가 소장님의 첫 번째 제자로서 또 한번 재린이잖아요, 재린이. 재산관리 어린이. 제가 한번 살펴볼 텐데 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추리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아들 용돈 이대로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고 있는 상황. 네. 근데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용돈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용돈 드리는 게 너무 적지 않을까. 예. 우리 아빠 용돈 좀 적으신 거 아닐까라는 고민이 되는 아버지가 거죠. 할아버지한테 드리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용돈을 이렇게 드리는데 이대로 괜찮을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아버지 모시는 것도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두 번째로 네. 아버지가 아들한테 용돈을 주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들 용돈이 어떻게 아들의 용돈인 건지 아들이 아빠한테 주는 용돈인 건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저는 아빠한테 받고 싶죠. 솔직히. 결국은 사실 좀 그런 문제였으면 싶어요. 그래서 기승전 예. 아빠한테 받고 싶다. 예, 저는 안 받고 있어가지고 이런 사연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이거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인선 씨나 저나 같은 희망사항이거든요. 용돈을 좀 많이 받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좀
미리 말씀드렸지만 네. 막내 아들이잖아요. 아. 아직도 좀 받을 때 주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번에 세배하시고 세뱃돈 그래서 받으셨어요? 그런 거 안 받았어요. 뺏기긴 뺏겼죠. 그래서 저는 약간 뭐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예. 아버지한테 오히려 더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경험상 말씀이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속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땡 틀렸습니다. 어? 퀴즈도 틀렸고요. 다 틀렸어요? 예, 오늘 사연은 아들에게 용돈을 좀 많이 주시는 아버지의 사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제가 제일 원하는 상황.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고민인 거군요. 일단. 네네네. 주시는 분 입장에서 고민인 거죠. 근데 요즘에는 용돈을 얼마 주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어린아이가 있어서 초등학교 이번에 6학년이 되는 건데 네. 용돈을 아직 못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현찰로 주면 맞아요. 그걸 나눠서 이렇게 아이들이 알아서 썼어요. 그쵸, 우리 관리하고. 큰애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카드를 주더라고요. 예. 버스 카드. 근데 도대체 예. 카드가 저한테는 아직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오. 용돈을 얼마 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용돈 관련해서 얼마 전에 설이었잖아요. 그 세뱃돈도 네. 이제는 뭐 애매해요. 5만 원짜리 줘도 한 장이야?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뭐 10,000원, 뭐 1,000원짜리도 받았었는데. 아, 그럼요. 5만 원을 줬는데 한 장에 이름이 맞습니다. 그건 요즘 아닌데. 아이들을 보니까 예. 3만 원짜리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막 그래. 인구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리고 요즘에 제가 10,000원짜리 좀 꺼내면 아이들이 신사임당 선생님 안 나오면 좀 삐집니다. 좀 그래요. 이거 좀 애매해요. 문제인데요, 이게. 그렇죠. 5만 원은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죠. 10,000원은 조금 너무 적은가 싶으면서 3만 원권 3만 그렇죠. 원권이 딱 부담으로 좋은데 있던데. 맞습니다. 쓸 돈은 많은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이제 진짜 월급 빼고 다 오른단 말이 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돈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한 금융 플랫폼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의 평균 용돈은 6만 원, 중학교 3학년은 월 8만 9천 원,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은 월 13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뭐 학용품이라든가 생필품 같은 건 부모님이 다 지원을 해주시고 진짜 순수하게 용돈만이다라는 가정하에 조사한 거니까 사실 아이들이 실제로 쓰는 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대학생 한번 볼까요? 대학생은 용돈을 평균 얼마나 받는지 보면요. 한 아르바이트 플랫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학비, 월세,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매달 평균 50만 8,074원을 용돈으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느낀 학생들이 절반이 넘는 59.9%였고요. 부족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60.2%는 추가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커피 한 잔에 얼마며 밥 한 끼 먹으려면 한 10,000원 있어야 되잖아요. 10,000원 이상이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커피하고 밥만 달랑 먹는다고 생각해도 15,000원이에요. 그러면 한 2만 원 잡으면 한 달에 3, 2, 60만 원이네. 그렇죠. 야 이렇게 가는 적지 거예요.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집에서 나와서 산다고 치면 주거비가 있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쉽지 않겠는데요. 또 대학교 가면 미팅도 해야 되고 여자친구라도 있으면 이거 가지고는 정말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언제까지 얼마의 용돈을 자녀에게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답은 없습니다. 가정의 상황, 환경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정기적이고 정해진 용돈을 자녀에게 준다. 이건 사실 자녀에게 올바른 경제관을 갖도록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돈에 대해서 스스로 눈을 뜰 수 있을 시점부터는 뭐 용돈을 주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스스로 용돈을 벌었을 수 있을 정도만큼 컸는데, 즉 대학생 정도가 됐는데 계속해서 부모님께 지원을 바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부모님에게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학생이면 그 네. 데이트 비용 정도는 좀 벌어서 씁시다. 저는 보면서 아니 20대인데 좀 답답한데요. 자, 아들 용돈 이대로 괜찮을까요? 라는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꽁토리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외아들을 키우고 있는 50대 부부입니다. 저희는 대학생 아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기죽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 풍족하진 않지만 제 딴에는 부족하지 않게 용돈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퉁퉁 부은 얼굴로 저에게 와서 그러더군요. 아버지, 술이 안 깬다. 저 용돈 좀 더 올려주세요. 아니 아들, 용돈을 더 달라니 이게 뭐야?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요. 사는 게 다 똑같죠 뭐. 아니 근데 용돈 더 한 달에 100만 원 주면
괜찮지 않아? 아, 얼마 전에 옆에 태환이 녀석이 자기네 시즌권 끊어가지고 스키장 간다고 저한테 얼마나 뻑이던지. 아니 근데 용돈 100만 원으로는 그런 여가 생활도 못 하잖아요. 아니 100만 원이면은 가가지고 저 강습도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집에서 등록금 다 대주고 너 먹고 쓰고 뭐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그게 부족해? 아버지 요즘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요새 10,000원짜리 한 잔 가지고 밥도 못 먹습니다. 아버지 차 먹고 밥 먹고 기본이고 또 우리 여자친구랑 같이 데이트하고 그러려면 100만 원 부족하다고요. 아니 이게 저 있는 돈을 말이야 절약을 해서 잘 쓸 생각을 해. 돈 많다고 또 넉넉해지고 이러는 게 아니야.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씀씀이가 커져서 그것도 부족하다고. 아 솔직히 우리 집 없는 집도 아닌데 자식 하나라고 나 혼자잖아요. 용돈 좀 올려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아이고 알았다. 저 엄마하고 얘기해 볼 테니까 좀 기다려보고. 그나저나 너 얼마 전에 면접 봤던 거 그거 어떻게 됐어? 아휴 말도 마세요 아버지. 월급이 250만 원이래요. 내가 그런 회사로 어떻게 가? 답답하네. 아니 돈이야 연차 쌓이면 올라가는 거지. 처음부터 너를 모셔가서 돈을 팍팍 주는 그런 회사가 어딨니? 아유 학생회장 됐고 그러면 뭐 최소한 초봉 한 4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아니면 뭐 아버지처럼 장사나 하죠 뭐. 야, 장사는 아무나 해. 이 녀석이 아주 그냥 저 헛바람만 잔뜩 들어가지고 이 큰일이네 이거. 아이고 이 나이쯤 되면 자기 앞가림만 할 수 있겠거니 기다려줬는데 괜찮은 직장도 마다하고 돈 거리는 녀석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들 용돈 이대로 괜찮을지 참 고민스럽네요. 와 이거 정말? 진짜 사연 맞아요? 고구마 100개 먹은 듯. 에, 이 꽉 막힌 답답함. 에. 아니 진짜 저는 사연들 너무 얄밉고 너무 화가 나는데 제가 앞서 그 대학생들 평균 용돈이 뭐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100만 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네. 부족하다. 뭐 아버지 이걸로 뭐 어.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면 끝나요. 뭐 시즌권 야 이거는 철 들어야 돼요. 그러게 철이 말입니다. 없어도 너무 없는데요. 네. 제가 연기를 했지만 너무 저랑 다른 상황이라 너무 얄밉고요. 그래도 제가 대신 연기를 했을 때 그 친구를 좀 대변을 해보자면 네. 아까 그 친구들이랑 밥 먹고 커피 먹고 여자친구 데이트하는데 한 끼에 한 3만 원 쓰는 거 막 이 정도 일도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인정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학식이라고 하죠. 네. 네, 대학교 가서 밥 먹는 것도 저 때는 한 3만 원이면 일주일을 먹었어요. 어. 근데 지금은 한 끼에 6, 7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올랐네. 아니 근데 하루에 3만 원 얘기를 하니까 하루에 3만 원이면 3, 3, 9, 90만 원이에요. 그러면 금방 100만 원이라고. 그렇죠. 아니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뭐 또 라떼는 말이야 나오겠습니다만 해주셔야 돼요. 예. 저희 때는 학식이 500원이었어요. 와. 이건 너무 오래전이라. 너무 옛날 아니에요? 야. 그리고 그때 잡탕라면이 뭐냐면 그 떡라면은 아시잖아요. 알죠. 네네. 떡 들어가 있고 어묵 들어가 있고 오. 만두 하나 넣어주고 계란 풀고 이거 네. 잡탕라면인데 그게 500원이에요. 훌륭하네. 오듬이네. 그러니까 학식을 먹을 것이냐 가서 잡탕라면 한 그릇 먹을 것이냐 이런 거 고민할 때인데 네. 아니 근데 하여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도 용돈을 요구할 때 너무 당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껴놓은 돈 내놔라. 죄송합니다. 그죠, 그냥 거의 내놔라 네. 수준이에요. 아니 근데 대학생 때 좀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그냥 쉽게 말해서 이게 귀하다는 걸 노동을 통해 알아야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 좋은 점들이 많을 텐데 맞아. 이거는 부모님께서 길을 좀 잘못 들이셨다. 음. 나 이거 후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네. 용돈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습관, 버릇이 잘못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20살이 넘었다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뭐 재수를 하는 공부하는 그런 학생도 아니고 이제 대학생이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전적으로 야 엄마 아빠가 지원을 해줄게. 이런 컨셉은 좀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고마운 줄 모르고 지금 아들 좀 징징거리고 있잖아요. 이런 아들한테 야 또 남들은 용돈이 어딨냐? 이게 뭐 학비도 벌고 용돈도 지가 벌어서 쓰던데 너는 고마운 줄 알아라.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아들 입장에서는 다른 친구 되면서 누구는 150만 원 받던데요, 200만 원 받던데요. 이래버리면 사실 뭐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는 사실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성인이 되기 전이라도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경제 상황을 좀 공유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디까지 너는 지원을 해줄 거야. 뭐 대학 등록금까지는 내줄게. 혹은 결혼 자금까지는 요만큼 보태줄 수 있어.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하셔야 자녀도 나름대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또 부모님도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도 네. 지금이라도 현실 감각을 좀 키워줘야 할 우리 대학생 친구인 것 같은데요.
아까 면접 본 회사 얘기했을 때 제가 연기했지만 너무 얄밉더라고요. 250만 원이면 좀 많이 받는다 생각하거든요. 대학생이면 오. 20대 초반에 250만 그 주는 회사도 없어요 요즘에. 네. 맞아요. 400만 원 받고 싶으면 본인이 더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근데 현실 감각이 없더라고요. 네. 용돈을 이렇게 많이 받던 친구들하고요. 아르바이트해서 쉽게 돈 버는 거.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과외를 막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돈을 몇백만 원씩 막 벌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직장에 들어가서 초봉이 너무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돈 귀한 줄을 모르게 돼서 대학생 때 지나치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이게 사회에 적응하는데 문제긴 문제더라고요. 네. 근데 반면에 또 요즘에 직장 그냥 취업 준비생들 얘기 들어보세요. 어디 뽑아만 주면 아무 데나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건 조금 세상 물정 좀 모르고 있는 친구. 네, 맞습니다. 뭐 지금은 부모님이 여유가 좀 되실지 몰라도 노후 자금도 마련하셔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용돈을 뭐 계속 줄 수 없어요. 올려줄 수도 없는 거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댁 상황을 한번 보죠. 이분들이 자영업을 부부가 같이 한 지가 한 10년 됐다고 그러는데 네. 이댁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50대 부부 현재 자영업 중입니다. 월 소득은 순수익으로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벌고 있고요. 자산은 15억 원, 자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출이 5억 원 정도 껴있고 현재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으로는 3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소장님 예. 이 아들이 부러운데요? 이 정도면 노후 준비도 하시면서 아들 지원도 해줄만 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순수 소득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자영업을 하시니까 정년도 없고 또 소득 높은 편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당장에 부담이 없으니까 좀 자녀한테 이렇게 용돈을 많이 주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은퇴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분들도 스스로 노후 준비하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금융자산이 3천만 원 정도인데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다른 근로소득자라고 한다면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것도 전혀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사실 지금부터 모으는 돈이 노후 자금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파트도 대출 제외하면 뭐 10억이라는 자산이 되기는 하지만 그 집 팔아가지고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 또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자영업을 두 분이 하시니까 이게 뭐 정년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뭐 꾸준한 소득이 끊길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마땅히 재산이다 할 만한 게 집밖에 없는 그쵸. 상황에서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상황이면은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럼요. 당연하죠. 뭐 자영업이 경기를 많이 타기도 하고 영원한 건 세상에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부모님의 생각은, 마음은 이제 곧 취직하면 이제 용돈 안 줘도 되고 좀 더 시간 지나면 역으로 나에게 용돈을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아들의 이 마음가짐, 아하. 정신 상태로는 예. 결혼할 때 또 달라고 할 것 아하. 같고요. 맞아요. 결혼하고 아이 태어나면 제가 볼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아이 교육비까지 요구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나중에 집값도 못 해달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당연하죠. 예, 이게 네. 밑도 끝도 없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명대사. 이 말 확 오잖아요. 예. 재밌는데요? 예? 이게 네. 끊을 땐 좀 끊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댁의 소득과 자산 봤으니까 지출 상황도 좀 볼까요? 네, 구체적인 지출 상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고정비 350만 원, 변동비 180만 원, 대출 원리금 210만 원, 아들 용돈 100만 원, 저축 220만 원입니다. 자, 고정비로는 어떤 내역들이 들어가는지 보시면 관리비 60만 원, 각종 공과금 40만 원, 또 자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가게 임대료 100만 원, 통신비 25만 원, 또 여기에 아들 휴대전화 요금도 내주고 계세요.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25만 원, 또 역시 아들 보험료 아이고. 12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기타 소비 100만 원 해서 모두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입이 1,000만 원 안팎인데 다달이 나가는 돈이 1,060만 원이에요. 버는 만큼 다 쓰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들 용돈 말고도 통신비, 보험료까지 다 내주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아들 용돈이 100만 원이 아니고 122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와, 근데 조금은 다행인 거는 저축에서 네.
와, 월 저출 22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월 1,000 이상 버신다고 해도 이렇게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저축이 그래도 220만 원 있는 거면 그나마 다행 아닌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이는데 아들도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은 것 같아요. 이제 뭐 번듯한 집도 한 채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뭐 장사도 하시는데 좀 잘 버시는 것 같아. 넌지시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러니까 나한테 이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아? 그럼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또 소장님 항상 얘기할 때 불안해요. 또 뭐가 있어요, 또? 네, 제가 보면서 좀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는데요. 현재 월 저축액이 22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숫자상으로 나쁘지 않잖아요. 좋죠. 그 내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저축 상황을 보다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자, 저축 220만 원 중에 아들 등록금 마련 비용이 월 8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 청약 통장 10만 원, 아들 연금 보험 10만 원, 또 경조사를 대비해서 모으는 돈 50만 원, 의료비를 대비해서 모으는 돈 2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순수 저축금만 보자면 그냥 뭐 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220만 원 저축이 온전히 그 두 부부를 위한 저축이 아니고 아들한테 들어가는 게 반이에요. 등록금, 청약통장, 연금보험 총 100만 원이 아들을 위한 저축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용돈의 통신비, 보험료, 아들을 위한 저축까지 222만 원이 죄다 아들을 위한 건데 아드님 이거 좀 아닌데요? 아까 공차할 때 100만 원 받아가시는 거에다가 요거까지 하면 용돈만 200만 원 이상이에요. 이거를 쉽게 말해서 그 등골 브레이커라고 하죠. 지금 20대 대학생이 됐는데도 등골 브레이커입니다. 자, 그리고 또 경조사나 의료비를 대비해서 그 저축만 70만 원인데 이 저축은요,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야, 이게 정말 가까운 미래에 네. 소비할 돈이 보니까 이게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순수 저축이 5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게다가 보시면 아들의 청약, 뭐 아들의 연금 이런 거 아주 먼 미래에 필요한 자금이고 심지어 이건 당연히 아들이 돈 벌어서 나중에 본인의 미래를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아버지, 어머니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의 연금까지 부어주는 건 좀 과하고요. 혹시나 아들의 미래, 아들의 뭐 노후 이런 거 도움이 되어주고 싶다면 국민연금 1회분 정도만 납입을 해주는 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엄마 건강보험료도 예전에 많이 내줬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 경우에 아들의 국민연금까지 이렇게 내준다고 하니까 네. 너무 먼 미래를 대비해 주는 게 아닌가. 아니, 잘 살게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미리 책임져 주는 게. 아니, 아들은 대체 뭘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네, 돈만 중요한 건 쓰죠. 일단 국민연금을 계속 내주라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1회분입니다. 딱 한 번만 내주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에는 추후납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못 내게 된다면 그 기간, 공백 기간을 나중에 최대 119개월치를 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과거에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입한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멍이 만약에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걸 납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 나이가 되니 이때 한 번만 납입을 해주고 납입을 중단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공백 기간은 이 자녀가 나중에 돈을 벌었을 때 내 노후를 위해서 여기를 좀 돈을 부어볼까 하는 선택지가 추가로 하나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매달 80만 원씩 저축해서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꾸준히 모으고 있었는데 이것도 등골 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장학금을 받아도 참 모자라네. 그런데 이 대학 등록금 관련해서는 정말 유용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학자금 대출인데요. 네. 이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전적으로 100% 등록금을 부모님이 마련해 줬다? 이거 별로 현명한 선택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대출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부모님인데 굳이 대출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자녀가 처음 사회생활 하면서부터 빚을 안고 가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치근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이 학자금, 등록금은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후에 자녀가 취업을 했을 때 본인이 상환하는 게 연말정산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자를 내더라도 본인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학자금 대출 금리는 올해 기준 연 1.7%인데 학자금 대출을 본인이 직접 상환할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15%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이점도 있지만 이게 대출을 갚으려면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네. 그 기간 동안 이자라는 거는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대출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상환
상환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그 이자가 많이 누적된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뭐 이자 상환에까지도 나중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게 뭐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면 금리도 낮은 편이니까 그렇게 불리할 수는 없고 유리하다고 오히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다. 그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내는 것보다는 일단 그 돈은 저축을 해두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상환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1.7% 딱 정해지면 그대로 가거든요. 그거보다 높은 금리의 저축만 할 수 있다면 사실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거 괜찮은데? 네. 이걸 미리 아셨으면 매달 80만 원 그렇게 뭐 저축하고 등골 휘고 이럴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노후 대비를 하셨으면 됐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15억 원짜리 집은 있어요. 근데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니까 요게 안 됐을 경우에, 장사가 안 됐을 경우에 이게 큰일이다. 이런 지적 아까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여유로워 보이지만 뚜껑 열어보니까 상당히 노후는 불안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노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자녀 걱정이신 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녀와 내 노후 둘 중에서 저울질한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 아, 무조건 맨날 노후, 자녀 걱정 갖다 버려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녀 걱정 갖다 버려라. 좀 과격하게 말씀하시겠지만 과감하게 사실은 당연히 노후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녀는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자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되고요. 그리고 노후에 이 자녀가 나한테 보탬이 될 거란 보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기본적인 양육은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좀 과하게 자녀에게 쏟아붓는 거는 지양하셔야 되겠죠. 자녀도 자녀 나름대로 이렇게 부모님께 지원받는 거 익숙해지다 보면 월급 250만 원 주는 게 정말 작다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 취업 후에 직접 돈을 벌더라도 본인이 미래를 계획해야지 안 그러면 돈 벌자마자 좋은 옷, 뭐 좋은 먹을 거, 그다음에 좋은 차 이런 거 사는 데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들에 대한 지원을 점차 줄여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뭐 당장 용돈을 딱 끊고 뭐 학자금 대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아들이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들도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아이들 도와주고 싶고 막 뭐든지 해주고 싶고 이래서 있는 척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오. 그럼 아이들이 진짜 있는지 알고 이렇게 당당하게 용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황을 아이들하고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누나하고 형 이제 결혼 다 해주시고 예. 너도 결혼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는데 또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눈치 보이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언제까지 지원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해서 온실에서 지낼 수 없으니까 네. 세상 찬바람도 맞아 보시고 딱 감기 걸리기 전까지만 아드님 이렇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부모님의 소중함도 깨닫고 이렇게 뭐 세상 녹록지 않구나라는 것도 배울 수 있죠. 월 250만 원 준다는 직장이 이 기회에 안 찬다 그래서 안 간다고 하는데 직장 굉장히 얻는 거 어렵구나 소중하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게끔 해야 됩니다. 아들 20살 넘었으니까 이때까지 따뜻한 밥 먹여주고 따뜻한 집에서 재워주고 이것만으로도 저는 부모님 역할 다 하셨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당장에 칼로 무자르듯 다음 달부터 용돈 없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언제까지 뭐 2학기 때부터는 용돈을 이렇게 줄이겠다. 또 미래에 결혼할 때 지원은 부모님이 요만큼 정도까지만 해주겠다. 이렇게 이 어떤 지원의 선을 그어 주셔야 됩니다. 매달 자녀에게 들어가는 100만 원이 이 부모님의 노후 생활비라는 거를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해야지 딱 끊으면 애가 충격받으니까. 뭐 4학년 때까지 이렇게 하고 너 졸업하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예. 네. 플랜을 좀 제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조정을 해서 사셔야 되는데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을지 그거 한번 보죠. 자, 우선 오늘 이 사연을 보낸 이유가 됐던 용돈 100만 원. 현재 대학교 3학년이니까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서 졸업 이후에는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아들의 통신료 10만 원, 보험료 12만 원, 청약통장 10만 원. 요건 뭐 취업하기 전까지만 내주시면 되고요. 아들의 연금보험 10만 원과 등록금용 저축 이 80만 원은 노후 자금으로 전환해라. 이런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절약되는 돈 90만 원, 네. 취업과 동시에 222만 원의 큰 돈이 남게 되거든요. 뭐 이 돈을 이제 앞으로 더 유용하게 활용을 하시면
노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22만 원이 생긴다. 이거 그냥 적금 붓기는 좀 시시할 것 같고 네.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셔가지고 소득공제도 받고 퇴직금 마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노란우산공제는 60세 이상이 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전에는 깨게 됐을 때 소득공제 혜택을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생각하시고 저축을 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도의 소득이면 연간 한 최대 4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을 초과해서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3%의 복리 이자로 적용이 되니까 저축으로서도 훌륭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퇴 후를 위한 은퇴 후를 대비한 자산이 지금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부터라도 가입을 좀 하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줄 돈 아껴가지고 222만 원 요걸 확보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자, 화면으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달 100만 원씩은 10년간 납입한다고 가정을 하세요. 노란우산공제. 그럼 납입 원금은 1억 2천만 원이겠죠. 여기에 이자 약 1,900만 원이 붙어서 세후 1억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월 120만 원 남는 돈은 일단 적금 부어서 단기 자금을 좀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년간 연 3%의 일로 적금 부으면 세후 1,4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1,460만 원을 따박따박 모으되 이렇게 모은 돈은 다음 달 3월에 출시 예정인 5년 만기 개인 투자용 국채에 투자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뭐 따끈따끈한 게 뭐가 나오나요? 네, 출시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개인 투자용 국채가 나온 지는 꽤 됐는데요. 이게 5년짜리, 10년짜리밖에 없어요. 10년짜리, 20년짜리 상품밖에 없었어요. 장기 상품이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투자 경험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은퇴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보니까 한 단중기적으로 돈을 좀 모으셔야 되는데 그러기에 이 5년 만기 개인 투자용 국채가 안성맞춤으로 보입니다. 이자도 복리로 계산되고 여기에 붙는 이자에 대해선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든가 건강보험료 적용에서도 배제가 되니까 딱 적합한 상품으로 보입니다. 이거 좋네. 다음 달이면 3월에 나온다니. 3월에. 예, 3월에 나옵니다. 각 그냥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들을 수 있어요. 정해진 이제 증권사에서 청약을 하시면은 요거를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얘기를 바탕으로 소장님의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장님의 맞춤 솔루션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아들에 대한 지원을 차차 줄여나가서 취업 후엔 완전히 끊을 것. 그렇게 하면 노후 자금 222만 원이 확보되고요. 그중 100만 원은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해서 10년 뒤 1억 3,900만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122만 원은 단기 적금에 가입해 돈을 불려나간 후에 최종적으로는 5년 만기 개인 투자용 국채에 넣으셔라.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근데 여기 아드님께서 이거 뭐 행복한 아침 보지 말라고 하시는 아버지 오늘 솔루션 보내시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용돈 더 올려달라고 했다가 괜히 갑자기 날벼락 죄송합니다 아드님. 네. 아니 이제 저 집에 사정 제대로 알리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아들은 취직해요 좀. 찾아보세요. 네. 취직해야지. 그리고 뭐 250 줘서 안 간다? 안 그런 되지. 생각은 이제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네. 사연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녀한테 지원을 이 현금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여지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자녀가 혼자 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모님들이 넉넉하게 해주시면요 아이들이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돈을 시시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까지 강력했던 한파에 비해 추위의 기세가 덜해진 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5.5도를 보이고 있고요. 체감 기온은 영하 9.4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파특보는 점차 해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내려져 있고요. 앞으로 기온이 더 오르면서 더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합니다. 원래 이맘때 기온이 3.5도인 서울은 6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는 7도까지, 전북과 부산은 9도까지 오릅니다. 동해안의 건조특보는 여전히 발효 중이고요. 전국의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면서 전남 서해안과 제주에 비가 시작됩니다.
이 비누는 내일 새벽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눈으로 내릴 경우에는 1에서 8cm 정도가 예상되고요. 비로 내릴 경우에는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에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비눈이 지나고 나면 당분간 한파 수준의 강추위는 없겠는데요. 중기예보상으로 20일까지는 평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나올 때는 좀 쌀쌀했는데 오후부터는 좀 풀린다면서요? 네, 오늘 낮부터는 뭐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겨울은 겨울입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OS에서 Save Next Channel A